자, 그런데 이 조선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 서구 열강의 침입부터 시작된 외세 침략 때문에 조선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조선의 몰락은 내부의 균열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한 사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뀔 때는 그것은 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바뀝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 조선은요 1670년과 1671년 두 해에 걸쳐서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기근을 맞습니다. 완전 흉작. 흉작인 정도가 아니고요, 쌀이 전멸했고요, 보리가 전멸했고요, 우리나라에 거의 나지 않는 밀도 전멸했어요. 그리고 모든 농사가 다 망했을 때 마지막으로 짓는 곡물이 피예요. 그래서 옛말에 피죽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피도 전멸했고요. 자,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리고 이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겨울에 추위를 막으려면 솜옷을 입어야죠. 예, 솜은 목화를 따야지 솜이 되죠. 예, 목화도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단적으로 남의 묘를 파기 시작해요. 수의를 꺼내서 입기 위해서. 어머, 너무 추워서. 너무 이 추워서. 정도였어요? 네. 자, 이런 경신대기근이 전국을 덮쳐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냐면 왕족도 굶어 죽었어요. 왕의 호위 무사도 굶어 죽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장관들도 굶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게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재상도, 부자도, 왕족들도 굶어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창고에 쌀과 보리와 좁쌀을 쌓아두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자, 쌀을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쌀의 유통량은 줄어들죠. 네. 그럼 쌀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쌀값이 올라갔을 때 내 쌀을 팔면 나는 부자가 되죠. 네. 일부러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쌀을 쟁여두지 말자, 곡물을 쟁여두지 말자. 곡물을 쟁여두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다. 백성이 먹고 사는 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의 기득권, 지배층은 적어도 경신대기근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조선이 탄생한 그 이유가 갖고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왠지 지금 선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이 이후에 좀 이상하게 변하나 보죠. 이후에 조선은 전혀 성격이 다른 국가가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다 같이 사이좋게 굶어 죽어 보니 네. 직파법 때려쳐. 무조건 쌀을 많이 생산하고 볼 일이죠. 이제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사이좋게 굶어 죽어 보니까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볼 일인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남죠. 네. 그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부자들은 언제 다시 가뭄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창고에 차곡차곡 축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양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양법은 생산력은 좋은데요. 한 번 가뭄이 오거나 한 번 병충해가 오잖아요. 벼들이 전멸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가뭄이 왔어요. 벼가 전멸했어요. 쌀은 부자들의 창고에 밖에 없어요. 이제 나라에. 그럼 부자들은 그 쌀을 빌려주죠. 뭘 받고? 이자놀이 하는 거죠. 고립대를 받고. 부자들은 앉아서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신대기근 이후에 이제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굶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요? 노비는 옛날에 가족으로 쳤어요. 조선의 법제가 노비를 주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돼 있어요. 노비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비를 때려 죽였어.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 죽인 것과 비슷해요. 폐륜이에요. 이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 노비를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이제.
나 살기 바쁘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쁜데 노비까지? 그러니까 경신대기근 이후에 노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꾸 노비를 해방시켜주려고 그래요. 근데 노비들은 경신대기근과 같은 전국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주인이 있으면, 내가 노비면 먹고 사는 문제를 주인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신대기근 이후에 노비가 되려는 양민들과 노비를 받지 않으려는 양반 지주층의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양민들이 오히려 노비가 되려고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노비는 공민이었어요. 법적 보호를 받는 자기 권리를 갖고 있는 공민이었어요. 저 정도면 노비 할 만한데. 그 정도면 노비 할 만하죠. 그러니까 노비가 되는 건 메리트가 있죠. 엄청 좋네. 조선시대에. 그런데 노비를 거두는 건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점진적인 노비제 해체 국면에 들어가게 돼요. 경신대기근 이후에. 그러면은 노비 없이 내가 부자라서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고 싶은데, 일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노비가 없으면 누가 일해주지? 소장농이 일해주면 되죠. 자, 복잡하게 내가 대농장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노비들을 부려가면서 그러다가 농사 실패하면 다 내 책임이고 내가 손해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는 땅 소유권만 갖고 있고 그 땅을 땅 없는 농부한테 빌려주면 되죠. 임대.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럼 소장농은 자기가 생산한 소출에서 40%, 50%, 60%를 떼줘야 되니 아무리 지주가 미워도 열심히 일해야 자기도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안방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도 소장농이 대신하는 거예요. 노비를 뭐하러 부릅니까?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지주 입장에선 꿀이죠. 그 와중에 조선은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요. 그런데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농사를 지었을 때 땅의 영양분이 계속해서 쓸려 나가는, 사라지는 안반 구조로 가 있어요. 즉 조선은 메서 스트랩에 걸리게 됩니다. 메서 스트랩은, 자, 어떤 사회가 처음에는 인구가 늘면 늘수록 그 인구들이 협동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면서 생산성도 좋아지고, 인구가 늘면 지식의 양도 늘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면 늘수록 더 그 사회는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해지다가 어느 순간 그 사회를 바치고 있는 자연 환경이 그 인구를 떠받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 한도초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회는 멸망에 치닫는다. 이게 멜서 스트랩이에요. 멜서 스트랩 이론은 현재는 폐기됐습니다. 왜 폐기가 됐을까요? 그 자연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네, 지금은 2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차 산업 시대 전에는 모든 생산력이란 건 사람의 인력과 자연의 결합물이에요. 농사를 짓든 수렵을 하든 계속해서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유지를 시켜주는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화학 비료란 것도 없어요. 조선은 멜서 스트랩에 걸려있는 나라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요. 현대 한국인들은 조선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고정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은 조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선 속담이에요. 왜 10년이면 강산이 변할까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격전지를 방문을 해요.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그런데 난중일기랑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개간을 해서 그래요. 지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진짜 강산이 그렇게 변하네요. 처절하게 개간을 하고 계속해서 경작지를 늘려나가려고 했는데도 18세기, 19세기가 되면 조선의 쌀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인구는 늘어가는데. 왜? 조선 땅 자체가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땅의 기운 자체가 고갈되는 거예요. 하도 좁은 땅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양극화.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조선 말에 조선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에는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병신대기근 말고 조선을 망하게 했던 또 하나의 주범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탕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붕당 정치하면 어떤 느낌 드시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네, 이런 거요. 그죠. 탁상 공론하고 막. 네. 네. 붕당 정치가 옳았다고 저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붕당 정치는요, 백성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내전이에요.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자,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전국시대 보면은 백성이 싸움에 동원돼요. 전투, 전쟁에 동원되는 비용도 다 백성이 다이묘들에게 뜯겨서 착취당해서 마련이 되죠. 붕당 정치를 해서 일반적인 농사 짓는 백성에게 어떤 손해가 돌아가죠? 없어요. 예, 붕당 정치는 굉장히 좋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좌의정은 요즘으로 치면 여당 당수, 우의정은 야당 당수로 보시면 되고 오. 정권이 교체되는 거를 환국이라 그래요. 정권 교체, 그걸 환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환국이 한번 일어나면 뭐 한 30명은 유배 갑니다. 근데 평생 그 정권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네. 다시 정권 교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또 관료를 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좋은 건 뭐냐면 언제 내가 쫓아낸 죄가 언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처벌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부정부패, 심한 잔인성은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함부로 막 하지 못. 함부로 못했다. 즉 네. 붕당 정치는 말로 하는 내전인데 서로가 서로를 선을 넘지 않도록 견제하는 내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네. 영조는 붕당을 없애버렸죠. 그 과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영조가 느끼기엔 비효율적이 없겠죠. 영조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신하들이 이 사람을 되게 무서워했기 때문에 영조는 아유 붕당 정치가 왜 필요해? 그냥 내가 시키면 다 그냥 일렬 종대로 서서 따라 하란 말이야. 통했어요. 영조 다음에 정조 때에 이르러서 정조는 영조만큼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조는 조선 4대 천재가 정조잖아요. 이 사람이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붕당 정치 없어도 탕평책만으로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 붕당, 정당이 없어지면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왕이 책임지고 왕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런 제도는 정말 뛰어난 강력한 왕이 있을 때만 통해요. 그 다음 왕들은 영조처럼 무섭지도 않았고 정조처럼 천재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조. 이런 사람들이 그 탕평책이 갖고 있는 강력한 왕권을 풀로, 맥스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붕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일당 독재가 되게 됩니다. 노론 일당 독재가 되는 거죠. 왕을 노론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론 내에 당내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안동 김씨가 승리하면서 세조 정치가 시작돼요. 안동 김씨. 네. 자, 붕당 정치가 사라지고 세조 정치가 시작되니까 견제가 없어져요. 이제는 선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선을 시계 넘기 시작하죠. 국가를 사유화하고 매관매직을 하고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망할 준비를 마친 나라가 돼요.